네, 우리 존경하는 김학규 총장님을 위시해서 또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샘병원과 합동신학대학원이 생명윤리 포럼을 이제 3차에 걸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아주 열띤 그런 논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 포럼은 생명의 마지막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제가 다루었습니다. 이제 석사과정 개설하기 전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포럼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기독교 생명윤리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그런 또 말씀을 듣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부터 4차례에 걸쳐서 실제 이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생명윤리 운동을 하고 계시는 일선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단체 대표들께서 아주 정말 다양한 그런 말씀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정말 한 분 한 분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신데 이곳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테니까 온라인으로도 좋지만 또 직접 오셔서 말씀을 또 이제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셔서 한 분씩 말씀하시니까 정말 더 열띤 그런 토론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60대 이렇게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의 삶의 역사도 좀 보게 되고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저희 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학술 세미나를 하면서 고려의대 역사에 대한 강의를 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참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고려의대의 역사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오늘은 기독교 생명윤리 운동의 역사를 좀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어쩌면은 이제 저의 삶을 또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한 30년 또 길게는 40년 제가 의사 면허를 받은 것이 82년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면서 의사 면허를 받아서 이제 만 40년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저의 삶도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어떤 사건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더 조금 생생하게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왜 6.25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은 또 우리가 아는 이제 공산당과 또 빨치산에 무슨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낮에는 또 우리 민주주의에 속하는 또 군인과 경찰들이 또 탁 하다가 밤에는 또 그런 어떤 좌파와 우파의 어떤 그런 갈등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5.18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한국의 근대사를 또 살펴보면은 또 어떤 독재, 군부 독재와 민주화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또 역사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생명윤리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황우석 사태가 가지고 있는 또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우석 사태를 통해서 실은 기독교 생명윤리 운동이 전열을 가다듬게 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생명윤리 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이 이제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법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고 제가 위원장을 했던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은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만들어진 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실은 이 황우석 사태를 전후하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될 정도로
상당한 지각 변동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우리 기독교계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돌아봄으로써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 운동의 역사와 또 반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은 이 황우석 사태를 좀 더 어린 나이에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은 충분히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참 유명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조르지 산타야나라는 분이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도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말씀이 더 좀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거짓은 날아서 오며 그 뒤를 쫓아 진실이 다리를 쩔뚝거리며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가짜 뉴스를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SNS를 통해서 늘 접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가짜 뉴스가 빨리 우리를 점령하지만 실은 얼마 지나고 나서 그것이 거짓이었음이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진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 걸음이 좀 다리를 쩔뚝이면서 좀 너무 천천히 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진실은 밝혀진다. 저는 이 황우석 사태를 보면서도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참 진실이구나. 거짓은 날아서 오지만 마침내 진실은 다리를 쩔뚝거리지만 그 뒤를 쫓아서 마침내 온다는 거. 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보시면은 왜 로키 산맥이 있잖아요. 그 로키 산맥의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이런 팻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왜 이런 데 팻말을 해놨나 그런데 그 보면 컨티넨탈 디바이드라는 팻말이 있거든요. 대륙 분수령이거든요. 이제 비가 오면은 지금도 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은 그 로키 산맥의 그 정상에 물이 튀기면서 왼쪽으로 떨어진 물은 태평양이 되고 오른쪽으로 떨어진 물은 흘러 대서양이 되는 거예요. 같은 곳에 같은 빗방울이었는데 그것이 부딪히면서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지는 그런 인생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삶의 여정에 그런 대륙 분수령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황우석 사태가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던져진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특히 연구 분야에 그리고 이 윤리 분야, 특히 생명 윤리 분야에서는 정말로 대륙 분수령의 그런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우석 사태의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젠다가 있어요. 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이 황우석 사태로 인해서 돌출이 됐었거든요. 이게 수정 시점이냐 아니면 이제 원시선 발생 시점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배아의 지위에 대한 논쟁, 인간 생명이냐, 그것이 세포 덩어리냐, 또 이제 거짓 연구에 대한 논쟁이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좀 거짓이더라도 그것을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대부분의 입장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이면 안 된다, 진실이어야 된다 이런 또 논쟁을 불러일으켰고요. 연구윤리 논쟁, 연구원이 자기의 난자를 연구에 사용하도록 기증하는 것을 과연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 자발에 의한 것인가, 뭐 이런 논쟁도 있었죠. 그리고 난자 매매나 뭐 줄기세포 바꿔치기, 뭐 다양한 연구 윤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치 개입 논쟁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관여가 됐고 국가 권력기관이 개입을 하면서 이 연구가 이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이제 국가 권력과 이게 결부가 되면서 이게 어떤 고장난 브레이크 차량처럼 돌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상업화 논쟁, 황우석과 관련된 바이오 주식 그
비즈니스계에서는 이거를 또 어떻게든지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의 상업화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이제 언론의 중립성 논쟁, 이게 MBC PD 수첩이 이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만은 언론의 중립성을 과연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언론의 중립성보다는 이제 국익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종교의 부화내동, 이제 요거 오늘 우리가 또 기독교계를 바라보면서 끄트머리에 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론에 휘둘려서 기독교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여론을 쫓아가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과학계의 윤리 논쟁, 그렇지만 젊은 소수의 양심을 가진 과학인들이 마침내 이것을 터뜨리게 되었는데, 그 다수의 기성 집단과 소수의 젊은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이제 논쟁과 갈등이 또 분출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뭐 다윗과 골리앗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권력 집단과 정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배아들 간의 싸움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황우석 신화의 종말을 보며라고 이제 제가 썼던 글입니다만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왜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 배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오랜 시간을 황우석 교수와 이렇게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논쟁을 벌여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수년 동안 해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배아들이 기도하고 있었나? 정말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아들이 마침내 아우성을 지르게 되었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나름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상영된 영화인데요. 영화 소울, 이게 뭐 기독교적으로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보면 이제 사후 세계가 나와요. 근데 사후 세계에 대부분이 배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대 이사장님 오셨습니다만은, 워낙 많은 배아들이 채 임신의 임신의 중기의 그 말기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많은 배아들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뭐 낙태돼서 죽기도 하지만 또 자연유산도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희 병원에도 있습니다만은 자녀 배아들, 뭐 이런 수많은 배아들이 그러면 죽어서 어디를 갈까? 그래서 사후 세계에 갔더니 그 대부분의 그 배아들이 이렇게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든 그 배아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순서는 제가 황우석 교수와 이제 개인적으로 논쟁을 했던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3번의 논쟁을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황우석 사태의 일지를,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일지로 이렇게 침묵과 열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생명윤리학계가 이 황우석 사태를 성찰했던 몇 번의 토론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독교계의 이 황우석 사태 성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번 포럼에 초청할 여러 단체들이 상당히 중요한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 생명윤리 운동의 역사를 한번 또 이렇게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황우석 교수하고 3번의 이제 만남과 논쟁을 하게 됐던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 주최의 생명윤리기본법 공청회였어요. 요 생명윤리기본법이라는 말이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객관적인 말로 들리지만 이거를 황우석 교수 쪽에서는 생명공학육성법으로 만들라고 생명공학육성법을 주장을 했었고, 이제 저희 윤리학계나 또는 시민단체 또 종교계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으로 하려고 요걸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객관적인 명칭은 생명윤리기본법으로 일단 이제 공청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황우석 교수는 수정후 14일째를 생명의 시작이라고 들고 나왔고, 저는 이제 수정의 시점을 생명의 시작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에서의 제가 발제자로 나서서 이제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요. 두 번째 만남은 이제 조선일보가 복제아기 국내 전문가 4인 토론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인간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저하고 진교훈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님 이렇게 두 사람이 나갔고, 인간 배아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황우석 교수와 차병원의 정형민 교수가 이제 나왔었어요. 세 번째 만남은 요건 이제 저하고 황우석 교수 두 사람 간의 이제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황우석 교수하고 저하고 딱 두 사람만을 불러다가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인데,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다 잊어버렸는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 서울대 학생이 그때 이제 수업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좀 잘 정리해가지고 SNS에 올린 글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생명윤리기본법 공청회는 2002년도 딱 20년이 지났죠. 10월 9일 날짜도 뭐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 생명윤리기본법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시민단체 윤리계 쪽에서는 김상희, 김환석, 박상은, 김상희가 지금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여성민우회 회장 출신, 그 당시 이제 여성민우회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김환석은 국민대 교수로 참여연대의 시민과학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교수였고, 저는 이제 누가회 생명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던 그 직함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문신영, 박세필, 황우석은 서울의대 교수, 그다음에 마리아 브림 클리닉 원장, 서울대 수의대 교수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과학계 쪽 이렇게 대표로 나와서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한국 누가회 생명윤리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인간 생명은 이제 수정 순간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수정 후 14일을 주장하는 황우석 교수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제가 들고 나간 게 이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요게 이제 11일째고요. 요게 13일째고, 요게 15일째고, 요게 17일째예요. 그래서 이 원시선이라고 하는 게 14일 날 갑자기 뭐 휘장이 찢어지듯이 이렇게 쫙 찢어지면서 원시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수정 후 24시간이 되면서 작은 점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그 점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시선이 형성되면서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척추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척추를 만드는 선이 생명의 시작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선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 선이 14일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여기 산부인과 우리 선생님도 오셔서 더 제가 힘이 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만일 그 원시선 14일을 기준으로 생명의 시작을 주장한다면은 요거는 인간 생명이고 요거는 인간 생명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사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본 많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아니다. 원시선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에
또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도 이 사진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이 조금 짧았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이처 잡지에 보면은 수종 후 24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형성이 시작된다고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원시선은 인간 생명의 기준이 결코 될 수 없고, 그래서 실험을 허용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왜 14일을 주장하냐 하면 14일 이전에 인간 배아를 가지고 마음껏 실험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도 얻어내고 또 인간 배아 복제도 시키려면 그것은 인간 생명이 아닌 물체라고 해야 이제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목숨 걸고 14일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생명윤리계에서 의학계에서 또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수정의 시점 이외에는 이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이제 수정의 시점을 생명의 시작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시간에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 것처럼 정말 짧은 멈추어진 시각, 정말 한 장의 필름에 불과하지만 그 한 장의 사진의 위력이,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생명의 시작을 수정 후 14일에서 수정의 순간으로 되돌려 놓은 역할을 했고요.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제한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명공학 육성법으로 추진되던 법안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조선일보에서 토론을 가졌는데요. 이걸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토론에서는 이제 황우석 교수도 자기는 인간 복제는 반대한다. 인간 복제는 반대하지만 인간 배아에 대한 실험은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절대로 인간 복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하게 될 때 결국은 인간 복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9.11 테러가 났을 때 죽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서 세포를 떼다가 인간을 복제해서 그 부모에게 돌려줄 때 얼마나 그것이 휴머니즘적이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세월호에 죽은 단원고 학생의 세포를 떼다가 그 학생을 복제해가지고 엄마 품에 다시 안겨드릴 때 세상은 열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그래서 요것이 그 다음 날 이제 조선일보의 특집으로도 이제 실리게 됐더랬습니다. 서울대학교 초청 토론회는 상당히 요 때는 이제 2004년도 6월인데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던 때였어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굉장히 저하고 비할 수 없는 이제 유명한 분이 돼서 보디가드들도 꽤 있었고요. 이렇게 정부에서도 상당히 VIP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다녔던 시절에 서울대의 생명과학대에서 초청을 해서 토론을 했던 경우였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서울대 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황우석 교수님과 박상은 박사님께서 오셔서 여러 논점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것을 보았다. 역시나 훌륭하신 두 분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쳐보시면 인터넷에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 있었던 토론의 내용들을 잘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황우석 교수가 강원래라는 아시죠? 강원래라는 가수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휠체어에서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도 언론 플레이를 하고 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많은 또 기자들이 왔다가 황우석 교수 강의하고 나니까 다 썰물같이 빠져나가고,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학생들만 이렇게 참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내용들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 장기나 여러 가지, 그래서
희귀병, 뭐 난치병 이런 거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배아 복제가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저는 그 배아도 인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인간 생명을 죽여서까지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포럼 때 다 나누었던 내용들이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배아 복제가 유용성 면에서는 매력적인 기술이고 효용성이 높을 수 있지만 생명 윤리는 일반적인 윤리와는 다른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단회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우주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줄기세포에 대한 논쟁이 그때 붙었어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는 이 줄기세포를 위해서 배아 줄기세포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아직 줄기세포는 아시죠? 이 줄기를 물속에다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면서 줄기가 있으면 다시 생명이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장기로도 분화가 가능한 것을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면 거기서 꼬리가 생기고 다리를 자르면 다리가 생기는데 그보다 더 근원인 어떤 줄기세포는 다리도 될 수 있고 꼬리도 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세포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어떤 종류의 장기도 만들 수 있는 세포가 바로 이 스템셀이에요. 근데 이 스템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성체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의 이제 다 자란 장기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끄집어내게 될 때 그 개체가 죽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라면은 이 배아 줄기세포는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세포를 파헤치다 보면은 그 배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 생명을 죽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줄기세포가 이 배아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나 이제 윤리계에서 이 인간 배아의 그 어떤 생명의 존엄성에 비추어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황우석 사태의 일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2004년도에 이제 성공했다. 그래서 인간 체세포 해기식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2005년도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 공청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을 벌리다가 마지막에 이름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하면서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 대통령 소속의 그런 기구들도 생겨나게 되었고요.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가 됐고 PD 수첩에 논문 허위 가능성 난자 윤리 문제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황우석 교수가 성공했다고 했던 그 줄기세포 추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제하고 싶은 가지고 싶은 그 줄기세포의 환자로부터 획을 꺼내 가지고 여성의 난자에다가 집어넣어서 전기 충격을 가하면은 배반포가 형성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끄집어내서 장기를 만든다는 이런 이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D 수첩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 황우석 교수의 그 실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제보자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불법적인 그런 난자 채취소에 돈을 받고 난자를 이렇게 팔아 넘기는 그런 내용까지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불임센터에 난자를 또 이렇게 공여받기 위해서 그 불임센터하고 황우석 교수팀이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피츠버그의 그 세튼 교수가 이게 이제 원숭이를 복제했던 교수, 그분이 샤튼 교수거든요. 이 샤튼 교수가 황우석 교수하고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PD 수첩에서 이제 이 난자 의혹을 2005년도 6월달에 밝히게 되죠. 그리고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이 매매된 난자를 황우석에게 제공했다라는 사실을 시인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PD 수첩에서 또 다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대 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MBC PD 수첩이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제 황우석 교수 쪽 입장에서 MBC를 비난하면서 뭐 엄청난 그런 시민들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MBC를 폐국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PD 수첩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고 PD 수첩이 이제 문을 내리게 되고 방영을 이제 유보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우석 사단은 당시에 이제 110명의 아주 엄청난 그런 그룹을 가지고 이런 실험과 또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정계에서도 상당 부분 이 일을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브릭하고 SCIENG라는 요 한국과학기술인 연합 사이트에서 젊은 과학자들이 이 줄기세포 사진 중에 문제가 있는 사진, 이것이 이제 똑같은 사진이 딴 데서 카피를 해 왔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MBC에 또 제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황우석 교수가 이제 진상 조사의 어떤 이제 대상이 되면서 서울대에서도 소장파 교수들이 정운찬 총장에게 진실 조사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이 브릭이라는 Biologic Research Information Center, 여기가 상당 부분 이번 이 황우석 사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젊은 과학자들 그룹입니다. 그 당시 오명 과기부 장관이 이제 없었던 일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재검증을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마침내 이제 언론에서 이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사이언스도 이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노성일 이사장은 줄기세포 지금은 없다라는 이제 폭로 발언을 하게 되었죠. 요때 이제 그 뉴스데스크에 현재 줄기세포가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급작스럽게 더 이 황우석 사단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 쪽에서의 발표가 있었고 세계 줄기세포 허브는 이제 문을 내리게 되었고 황우석 교수는 이제 사퇴를 하게 되었고 요게 이제 세계 줄기세포 허브가 출발을 했는데 여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참여했을 정도로 이것이 참 우리나라의 그 어떤 새로운 그 바이오 시대를 여는 어떤 수입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문을 열자마자 문을 닫게 되는 참 안타까운 게 된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도 황우석 교수 팀의 논문을 직권 취소하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첫 번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이 사안을 다루게 됐는데 이때 위원장이었던 양삼승 변호사가 황우석 교수 팀과 은밀하게 회동하는 것이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결국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되고 조한익 교수가 이제 위원장을 맡게 되는 그런 또 이게 국가기관이 결국은 이 연구팀하고 회동하고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기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고
나머지 교수 몇 분도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고 서울대학에서 이제 직위 해제가 됐던 사건이죠. 이것이 이제 그 검찰 조사 결과 발표의 그런 장면입니다. 생명윤리학계가 그럼 이 황우석 사태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서울대 민주교수와 협의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황우석 토론회를 2006년도에 가지면서 이제 저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이 민주교수와 협의회에서는 이제 황우석 이 사태를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막 이제 승려와 또 시민들이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와서 막 난동을 부렸던 장면을 이제 제가 바로 제 눈앞에서 이제 보게 됐었는데 바깥에는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저도 약간 저의 그 생명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낄 그런 그 당시는 그런 분위기였더랬습니다. 황우석 사태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래서 사기와 맹신의 이중주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제목들을 보시면서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토론에 여기 보면 네 번째 보시면 월화수목 황금박쥐라는 이 황금박쥐가 그 당시 그 황우석을 도와줬던 우리나라의 그 권력의 사인방을 황금박쥐라고 불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년의 성찰과 변화는 한국생명윤리학회가 2014년에 이제 황우석 사태 10주년을 보면서 회색지대의 과학, 또 카르텔 벽을 넘어 세상 기행문. 요거는 이제 황우석 스캔들 제보자의 경험인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던가, 황우석 사건 이후 제도의 변화와 남겨진 문제들 이런 제목으로 성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황금박쥐가 황우석, 김병준, 박기영, 진대재 이미 그 김병준 여러분들 뭐 박기영, 진대재 다 이름을 들어서 아실 그런 높은 고위직에 있는 국가 권력이 황우석 사단을 이제 옹호하면서 이 내용이 훨씬 더 좀 어긋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황우석의 어떤 이런 연구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여론을 또 업고서 정치적인 어떤 훨씬 더 좋은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정치인들이 이제 여기에 뭐 불나방처럼 이제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죠. 그래서 황우석의 성공 시기는 이제 2004년, 2005년 아주 여기 보시면은 대한항공은 평생 항공권을 제공하고 국민 훈장 수여하고 엄청난 그런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잡지에 계속 나오고 했던 그런 성공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얼마나 우리는 열심히 연구하는지 월화수목 금금금이다. 그리고 과학에겐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겐 조국이 있다. 이러면서 아주 그 황우석 교수가 많은 그 시민들이 굉장히 그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을 이렇게 또 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많은 국민들은 또 이렇게 함께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동요의 시점이 이제 2005년 11월 이후에 MBC PD 수첩이 이제 보도를 하게 됐는데 이때 논쟁이 이제 진실이냐 국익이냐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이제 국익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히틀러 시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실이냐 국익이냐에서 국익을 따르다 보니까 히틀러 아래에 있었던 많은 의사들이 유태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국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가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종교계에서도 80% 이상이 황우석 연구를 지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추락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황우석을 지지하는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난제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I love 황우석이라는 회원들은 이게 연구소 앞에 이렇게 진달래꽃을 쫙, 그래서 진달래만 밟고 가시 없어서 이렇게 해서 진달래꽃을 이렇게 놓을 정도로 열광적이었더랬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검찰의 이제 기소로 끝이 났습니다만 그 누구도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과학계도 충분히 반성하지 않은 채 넘어가고 우리 종교계도 우리 기독교계도 이 황우석 사태에 대한 진솔한 어떤 성찰과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이제 첨단 과학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류영준이가 저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고신의대 출신의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황우석 사단 안에 들어가 있었던 연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신경과 환자들께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신경과 환자들 보는데 목사님 아들 사지마비 그 환우가 있는데 황우석 교수가 계속 이제 이 배아줄기 세포로 너는 살려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희망을 가지는데 그 희망 고문을 받고 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그 실상을 알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너무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장기려 박사님, 그 당시 이제 고신의대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장기려 박사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떤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정적인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 제보가 이제 제보자라는 이름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이제 방영이 됐었죠. 혹시 뭐 영화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가셔서 한번 넷플릭스 한번 뒤져서라도 한번 보시면 이 황우석 사태를 조금 알고 보시면은 훨씬 더 이게 실감나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줄기세포 스캔들 제보자. 참 그 증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증인의 삶. 목숨 걸고 이 친구 엄청난 많은 테러와 협박을 받으면서 시달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그 수많은 협박 전화와 그 시민들 또 막 그 열성 팬들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제보자의 어떤 그 삶의 그 고난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과연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진실 그거 관심 없다는 거죠. 나에게 돈을 달라.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면은 그것이 더 좋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우석 스캔들이 가능했던 토양과 우리도 공범인 거죠. 한국 교회도 공범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묻지마 애국주의 그리고 언론도 검증 없이 무조건 신뢰를 강요하고 연구원과 업계가 이렇게 밀착돼 있고 정부의 어떤 잘못된 판단, 정치인의 무책임한 언행, 그다음에 이렇게 주가 또 지식인과 학계의 침묵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생명윤리학회 안에 인간배아복제 연구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황우석 교수에게 12개 항의 공개 질의를 발송했더랬어요. 저도 이제 그 실무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쭉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이제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2016년도에 우리나라 의학 할리몬이 이제 의학계의 가장 그 학자들의 제일 높은 그런 커미티가 할리몬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황우석 사건을 반성과 성찰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속성, 과학자의 탐욕이 어떻게 국가 정치 세력하고 동맹을 맺을 수 있는가, 또 성과주의, 이건 뭐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세계 최초, 뭐 세계 제일이라는 이런 결과지상주의, 그 다음에 집단적 감성 내지 사회 기술적 상상이 낳은 산물인데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뿌리 깊은 어떤 민족주의, 애국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널리즘이 제대로 펑션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진실보다는 국익에 이 진실이 밀리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미디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이제 지정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계의 황우석 사태 성찰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72년부터 80년대까지 유신 시대였어요. 제가 76학번인데요. 80년대 제가 본과 3학년, 본과 2학년, 3학년 그때였거든요. 본과 3학년. 그때 이제 광주 항쟁이 일어났었고, 그 군부 독재 시대였죠. 거기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그 기독교의 민주화 운동은 굉장히 소수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장로교 쪽에서 이 민주화 운동에 나섰고, 대부분의 우리 복음주의적인 영역에서는 민주화 운동에 나서기보다는 그냥 나라를 위해서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온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반성을 하는 겁니다. 저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WCC에서 이제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그 WCC의 KNCC,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일부와 이제 감리교와 뭐 순복음교회 이런 데가 참여하면서 WCC에서 사회 참여를 주장하고, 여기에 이제 공사나 물결이 같이 다양성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제 이것을 지지하는 쪽은 통합이 되고, 이것을 반대하고 뛰쳐나온 쪽은 합동이 되면서, 이게 1959년도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통합 합동이 나뉘어지고 뭐 기독교가 두 종류로, 기독교 무슨 교가 있고 예수교 무슨 교가 있고, 그래서 이게 기독교계와 예수교계가 갈라지는, 기독이 이제 예수님이란 뜻인데 기독교가 있고 예수교가 있고, 이제 통합이 합동과 같은 말인데 통합이 있고 합동이 나뉘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반성이 복음주의 안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모여진 것이 1974년에 그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로잔 대회거든요. 이 로잔 대회는 우리 복음주의가 그동안 개인 구원만을 얘기하면서 사회 구원,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 그래서 복음주의는 복음주의 나름의 어떤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 구원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두 가지를 다 이루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제 주장하면서 복음주의 안에서의 사회 참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영향을 준 분들이 이제 빌리 그레함하고 존 스토트인데, 빌리 그레함은 조금은 개인 구원에 방점을 둔다면 존 스토트는 조금 더 사회 구원에 방점을 둔 두 사람이 어떻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로잔 대회를 하게 되면서 이 세상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제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서 로잔 언약이 만들어지고, 89년도에 마닐라 선언, 그 다음에 2010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 2010년도 케이프타운 집회부터는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2024년도에 네 번째 대회가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열려요. 인천 송도에서. 그래서 복음주의를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계의 복음주의 진영에서 저는 사회 참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하나의 기준이 그래도 그나마 이 로잔 운동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케이프타운 서약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저희 지센병원 진료과장들은 이 책을 다 한 챕터씩 아주 상세하게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장으로 간추려면은 변화하는 현실과 불변하는 복음. 그래서 우리 세상은 세계화되고 디지털화되고 도시화되고 양극화되고 엄청난 기후 변화가 오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상실을 경험할 것이고, 여전히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여전히 교회의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 불변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어떤 영혼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사회의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온전한 복음으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우리가 지켜내는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런 그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로잔의 하나의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 로잔 운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로잔 운동의 어떤 사회 참여의 기운의 영향을 받고, 또 마침 그 당시 이제 그 제자 훈련과 또 선교 파송에 대한 우리나라의 붐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79년도에 이제 한국 누가회가 그 로잔의 어떤 정신의 바탕을 두고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회는 그냥 전도하거나 제자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 사회 안에 잘못된 어떤 관행, 그래서 어떤 약을 써주는 대신 받는 리베이트 같은 거 받지 말자, 이런 운동도 하고, 별의별 어떤 뭐라 그럴까,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누가회 안에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87년도에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요거는 이제 의료계만이 아니라 법조계와 또 시민단체, 교회도 들어오고, 신학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윤리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손봉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고해 주셔서 만든 운동체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1994년도에 낙태반대 운동연합이 만들어져요. 요때 제가 사회를 봐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현철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 주셔서 소위 낙반년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그룹은 카톨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수녀회에서 만든 그 동영상들도 있었고요. 마리아 수녀회에서 수고를 해 주셔서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이렇다 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도 이렇게 KBS나 이렇게 SBS에 출연을 하면은, 제가 이제 기독교계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박사님은 낙태를 찬성하시는 쪽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카톨릭은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 기독교는 낙태를 찬성하는 종교, 이렇게. 왜냐하면 기독교는 목사님, 사모님이 권사님하고 같이 신방 끝나고 낙태하러 가시고 이러면서 낙태가 그냥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언론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 낙태반대운동연합이 만들어졌는데, 요거 이번에 또 우리 함수연 대표께서 오셔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는 성산이 장기르 박사님의 호거든요. 장기르 박사님의 생명 존중 정신을 이어받아서 기독 의사 그룹들이 중심이 돼서 97년도에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 생명윤리연구소는 카톨릭보다도 더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것은 저희 개신교회 그래도 앞서 나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생명윤리 단체 협의회 여러 단체가 합쳐서 만들었고요. 기독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커미티가 만들어졌고요.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가 2004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일부 교단과 교회 안에 기독교 생명윤리 위원회를 두는 교단이 생기게 됐습니다. 통합 측. 그 다음에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교회 안에 재직회 조직 안에 생명윤리 연구회를 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기르 선생님 2주기를 맞이한 97년도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창립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이명진 소장이 9월 20일 날 아주 상세하게 또 이곳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에 이곳을 준비하는 이제 발기 모임, 저도 참석했었습니다만은 한국기독의사회하고 누가회가 함께 이 성산생명윤리연구소를 만들게 됐고요. 97년도에 창립을 하게 됐는데,
장기래 박사님은 워낙 많은 봉사의 삶을 사셨지만 이분이 어떤 생명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닥터박,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많겠어? 병원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기가 많겠어? 제가 태어난 아기가 많겠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보다 2배 이상 많은 아기가 병원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닥터박이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만 막아낼 수 있다면 의사가 되어서 살릴 수 있는 생명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셔서 제가 언젠가는 이 생명 윤리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심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서 저희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단기 연수 과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4개월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통해서 1년이면 이제 수료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한 수백 명을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면서 조금은 저변이 이제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의사 파업에 대한 것도 나눴고요. 조속한 생명윤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김한석 시민 참여연대 쪽 여기가 김상희 지금 국회 부의장을 했던 당시 민우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라는 이런 세미나도 열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 교인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또 의사들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열심히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생명윤리 세미나도 하게 됐고요. 생명공학과 사회윤리 그리고 요 인간배아보호법 요것을 청원하게 됐는데 이건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 문제도 다루고 시험관아기 문제, 성체줄기세포냐 배아줄기세포냐 이런 난치병 치료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어떤 줄기세포를 연구해야 될 것인가 최선의 길을 찾아보자 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생명윤리 또 우리 원목님들을 모셔다가 원목님들에게 이 생명윤리를 좀 알려드리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민일보에서 기독교 생명윤리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이상원 교수님하고 요 분이 이제 낙반년을 처음 시작하신 김현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세 사람 불러서 그런 세미나도 한 적이 있고요.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명윤리 세미나도 해드렸습니다. 장기래 박사님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또 상담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산 생명윤리 연구소가 그래도 개신 기독교의 생명윤리 운동의 한 축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축이 우리 이승구 교수님 지금 공동 대표로 계시는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가 탄생하게 된 그 배경에 기독교 생명윤리 단체협의회가 먼저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2001년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운실 낙반년 성산 그거 외에 창조과학회, 기독간호사회, 기독의사회, 누가회, 한국호스피스협회. 한국호스피스협회는 이름이 기독교가 안 들어가는데도 호스피스 운동을 제일 먼저 해서 협회를 만든 분들이 기독교이다 보니까 기독교자를 안 넣어도 이것이 기독교 단체예요. 참 이름을 먼저 선점을 했죠. 요 8개 단체가 기독교 생명윤리 단체 협의회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것들의 이제 8개 단체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사형 폐지 범기독교연대, 기독교 학술 교육 동력회, 환경운동연대. 그러니까 환경운동연대도 그 로잔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환경운동연대가 생겨가지고 함께 하게 됐었고요. 축산윤리 실천운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축이나 애완견 이런 거에도 기독교적인 어떤 기독교인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하는 그런 운동이었고요. IVF 이런 단체가 같이 합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학자 초청 간담회도 한기총이 또 주관이 돼서 하기도 했었고요. 이거 보시면은 한기총 이만신 총회장 시절에 기독교 생명윤리 포럼을 한기총이 또 이제 주최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커미티를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서 기독교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굉장히 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생명윤리단체, 교단연합단체, 윤리신학 분야, 철학 분야, 법학 분야, 의학 분야, 생명과학 분야 해서 13명으로 기독교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윤리위원회 명단입니다. 우리 김일수 위원장님, 고대법대 교수 장로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이제 저를 비롯해서 그 한기총, KNCC 이렇게 해서 쭉, 우리 이상원 교수님, 노영상 교수님, 또 이제 과학자 중에 강경선, 이렇게 쭉, 산부인과 우리 강재성 교수님, 그래서 쭉 간호사의 김수지 박사님, 이렇게 쭉 이렇게 통해서 여기 우리 박재현 간사,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저희 병원에 그 당시 외과에 근무했던 박재현 선생이 간사회를 맡아서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 기독교 생명윤리위원회 덕택에 가톨릭 생명윤리위원회하고 저희가 함께 회의도 여러 번 하면서 공동 선언문도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결정 기구가 된 거죠. 여기 이제 기독교 생명윤리위원회 우리 김일수 교수님 모습이고, 여기 맹용길 학장님도 기독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처음 시작할 때 같이 관여를 해 주셨고요. 여기 이상원 교수님도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젊었던 시절이었고, 저도 꽃미남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여기 우리 박재현 형제가 이렇게 간사회를 맡아서 있습니다. 이런 협의회하고 윤리위원회가 합쳐져서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그냥 어소시에이션이고 그냥 이렇게 펠로우십 위주였다면은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는 선언문도 발표하고 또 운동도 하고 데모도 하고 엄청난 이제 액팅하는 단체로 2004년도에 발족이 되게 된 거죠. 굉장히 저는 이것도 역사적인 순간이고 2024년에 20주년 좀 행사를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기독교 생명윤리 운동이 전문화되고 또 지역화되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이제 기운실도 생기고 또 누가회도 각 지역이 생기면서 각 지역 안에 이런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의 그룹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이런 캠페인도 하고, 당시 이제 기독교계의 대응 방안을 그래서 생명윤리 기본법 아까 말씀드린 거 촉구하고 인간배아보호법 청원도 하고 범기독교계 생명윤리 운동 출범을 하고요. 생명윤리를 준수하는 대안 마련, 기독교 세계관 과학자를 양성하고 기독교 과학재단을 만들자고 막 그때 이제 엄청 열심히 그러니까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100억을 카톨릭이 마련을 했거든요. 배아줄기세포 연구 안 하고 성체줄기세포 연구하면 우리가 100억을 지원하겠다 해서 100억을 출자해서 카톨릭은 그런 재단을 만드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과학자를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을 하자 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생명주일에 대한 선포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명윤리 기본법 공청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공동 선언문이 가능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교 생명윤리위원회가 형성되면서 가톨릭 생명윤리위원회하고 함께 인간 복제에 관한 천주교 기독교 공동 선언문을 2001년도에 발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하나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 전문인들은 훨씬 더 한 이슈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14일 이전 배아 역시 인간 생명체이기에 인간 배아 복제와 인간 배아 실험은 반인륜적 행위이다. 그래서 가족관계 파괴하는 행위고 인간 유전자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 행위는 하나님 창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인간 배아 복제와 인간 배아 실험을 중단하고 질병 치료의 다른 대체 치료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인간 배아 복제와 인간 복제 모두를 금지하는 그런 배아를 보호하는 인간 복제 금지법을 만들자라는 제안도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제 공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요때 이제 이동익 신부를 포함해서 이제 요 세 분의 신부가
카톨릭 그 생명윤리위원회의 핵심 멤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제가 이때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총무 이렇게 해서 이쪽도 세 분이 모여서 이제 숫자가 같아야 된다 해가지고 1대1로 모여가지고 논의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런 선언문들을 만들었습니다. 생명 존중 우선이다라는 글도 쓴 적이 있고요. 요 이제 기독교의 입장도 생명윤리위원회가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윤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된다. 법안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배아 복제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체스포 복제를 금지하여야 한다. 유전자 검사, 치료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생명윤리 자문위를 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인간 배아 복제를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를 했었죠. 또 인간 복제에 대한 공동 성명서는 카톨릭하고 기독교가 같이 발표를 했는데 클로네이드의 복제 시도를 중지시켜야 한다. 국내 체세포 복제 연구 실태를 즉각 파악해야 한다. 인간 복제 금지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인간 개체 복제 금지만으로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배아 복제까지도 이것을 타치해야 된다는 걸 했고요. 윤리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해야 된다. 요 네 단체가 있군요.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성산, 한국누가의 낙태 반대 운동연합.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는 생명주일, 생명의 날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4월 1일 마리아의 그 태중에 작은 인간 배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날을 생명의 날로 정하자. 그래서 그 작은 인간 배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한 인간 배아를 대표하면서 얼마나 소중한 인간 생명인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해서 요 4월 1일 그리고 4월 첫째 주일을 생명주일로 지키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분당 샘물교회에서 2002년도에 했던 거고요. 2001년도, 20년 뒤에 2021년에 온누리교회에서 생명주일 예배를 드린 장면인데요. 지금 한 수십 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로잔 운동이 생명주일 운동을 로잔 운동의 하나로 받아들여서 지금 로잔에 속한 전 교회가 생명주일을 지키기로 하고, 그 주간은 특별히 태아를 위한 기도, 산모를 위한 기도, 또 연약한 인간들을 위한 기도하는 그런 일주간의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배아 보호법을 청원하게 됐어요. 이거 상당히 지금도 이 법이 아직 없습니다만은 인간 배아 보호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가장 연약한 인간 생명이 인간 배아인데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법도 있고 수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법, 여성들을 위한 법도 있지만 가장 연약한 인간 배아를 위한 보호하는 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 법에 대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막 배아를 많이 만들어 놓고서 그 중에 시험관 시술에 몇 개 쓰고 나면 다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 시절에 그렇게 쓸려 나가서 하수구에 버려지는 그렇게 인간 생명이 취급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런 불임 시술용 수정란 생성의 제한, 잉여 배아 생성의 예방, 인간 배아의 법적 지위 보장, 상업적 이용 방지 이런 법을 청원을 하게 됐는데요. 기독교 생명윤리위원장이 청원인이 됐고요. 인간 배아 법률에 관한 청원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국회의원이 한 명이 여기에 이름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의원이 여기에 사인을 해서 이 법이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법이 아직도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요. 황우석 문신영 교수의 인간 배아 복제 성공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 그래서 또 요 5단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운실이 저는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이제 요즘 약간 색깔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요 황우석 사태에 있어서만큼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같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기운실과 낙태반대 운동,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기독교 생명윤리협회가 이제 같은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와 배아 복제 연구에 대한 기운실의 입장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쭉 주장했던 내용과 같은 입장을 여기서 이제 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독교계가 하나로 입장을 표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 기운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교회가 이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윤리 자문단이 있어서 이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안에 연구소가 있고 성산 연구소가 있고 낙태반대 운동 연합이 또 자문기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배아도 생명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여기에 대한 그 책도 냈어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대한 윤리적 조망이라는 심포지움도 이 기운실이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배아복제 기운실 포럼도 가졌고요. 세미나도 열고 목회자 생명윤리 세미나도 기운실이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운실이 다양한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그동안 우리 성산생명윤리연구소나 기독교 생명윤리협회 낙태반대 운동연합이 얘기했던 내용들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논평과 성명서가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배아복제 반대 캠페인을 또 전국을 다니면서 이분들이 했었거든요. 서울, 청주,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1인 시위도 하고, 홍보 소책자의 제목이 배아도 생명이다라는 책자인데요. 그렇게 두꺼운 책자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내용이 좋고 또 주로 이 만화로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의 결과물도 좋지만 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한 또 윤리의 문제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알기 쉬운 만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 배아 실험에 대해서, 배아 연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천명을 일관되게 했었거든요. 배아도 인간 생명이라면서 줄기세포 연구의 반대 입장을 이 정진석 추기경도 이제 분명히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생명의 신비상을 제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100억 원을 출자해가지고 성체 줄기세포하는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거기에 반해서 KNCC는 우리 이제 기독교계의 약간은 이제 자유주의 쪽에 그 기독교 장로교가 주축이 된 기관입니다만 여기는 이제 통합도 들어가고 실은 많은 감리교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KNCC가 여기 보면 이제 보라색 옷을 입으신 분들은 감리교 분들이지 않습니까? 황우석 배아 연구 조건부 지지해서 이제 그 지지하는 입장을 천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 발표 그래서 이것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황 교수의 연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힌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편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는 황우석 연구를 반대한다는 이제 김명혁 목사님 우리 이제 합신의 요 이제 그룹들이 중심이 된 여기에서는 분명한 입장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카톨릭과 달리 기독교는 이제 두 개의 어떤 입장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기총은 복음주의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 연구 지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실은 이제 그 한기총 안에도 들어가 보면은 황우석 교수를 또 지지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의 사분오열이라는 이런 사설이 실릴 정도로 황우석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이 너무나 다양한 입장이 이제 우리 기독교 교계 안에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독 공보의 사설에도 이제 이 황우석 쇼크가 남긴 교훈이라는 이제 글이 실렸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어떤 기독교 교계 안에 어떤 그런 착잡한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독교계의 어떤 황우석 사태에 대한 대응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낙태와 관련된 이슈만 해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미 연방법원에서 로데 웨이드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로데 웨이드 판결 때문에 낙태가 전면 자유화됐는데 이제는 각 주에서 각 스테이트의 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려면 해라. 이것은 각각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각 스테이트로 돌려보낸 결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시시피나 뭐 미주리주나 여러분들 아시는 캔사스주나 이런 켄터키 뭐 이런 그 중부나 남부 쪽의 보수적인 그런 주에서는 즉각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쪽으로 미국의 그 상황이 바뀌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이제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낙태 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3년째 그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아무런 법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아서 이제 이 미 연방 법원의 결정이 조금은 우리나라에도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기독교계가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미 연방 법원의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얼마나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 서치해 보시면은 그 노력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 참여를 통해서 또 정치인들을 누구를 뽑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 이 생명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누구를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지가 미국은 너무나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낙태에 대한 우리나라도 좀 새로운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낙태 약에 대한 문제나 보험급여, 상담 의무제도,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권 뭐 이런 등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아젠다가 있고요. 특히 그 맨 마지막에 이 프로라이프가 그동안 낙태 반대 운동도 연합도 있고 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도 있고 뭐도 있지만 한국 교회와 긴밀한 연대를 가지지 못한 것이 저는 굉장히 그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생명윤리협회나 뭐 성산생명윤리연구소도 만들었지만 실제 한국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임팩트를 주고 교회와 함께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켰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부족함이 많았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이 교단 신학교 안에서 이 생명윤리에 대한 자각과 성찰과 거기에 대한 교육과 어떤 강조가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니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님들이 평생 한 번도 생명의 존엄성, 낙태 문제, 안락사 문제, 인간 복제 문제를 강단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잔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지난 한 20,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낙태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했다라는 신학생이 거의 90% 이상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안에 이 생명윤리 교육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아동학대와 영아 사례가 알고 봤더니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낙태와 영아 사례, 아동학대가 이게 Journal of Psychiatry라는 이 정신의학 잡지의 어보션과 차일드 어뷰즈 안에 아주 그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들이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베이비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은 진작에 베이비박스가 각 도시마다 이렇게 좀 만들어져야
졌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반성도 해봅니다. 지금 뭐 국회 앞에 이런 LED 영상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전면 광고도 하고, 낙태반대 영화도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또 40일 기도 캠페인 등도 하고 있고요. 인간 복제 관련 이슈들도,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죠. 이따가 얘기한 다양한 내용들, 그 중에서도 이제 이종간 복제, 그래서 동물, 소의 난자와 인간의 정자를 합쳐가지고 제3의 어떤 인간을 만드는 그런 시도라든가,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 배아 폐기, 우리 지금 이대 이사장님하고 지금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헌법 소원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지금 샘병원에 난임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그 자녀 배아가 냉동 보관되어 있는데 이제 내후년이면 폐기가 돼야 되는데 이 냉동 배아를 폐기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이지 않고 보관하겠다. 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입양을 해서 배아가 입양되어서 한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캠페인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5년 되면 의무적으로 이 자녀 배아를 폐기해야 되는 법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헌법 소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비혼 여성의 출산 문제, 인공 자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영구윤리도 엄청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임상에서의 문제, 검진윤리, 연구윤리.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인체 실험했던 거, 독일 나치 시절에 인체 실험했던 것들, 끔찍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쌍둥이를 가지고 실험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도 국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이제 됐었다는 거죠. 난징 대학살이나 731 부대의 마루타 생체 실험이나 그때 정당화됐던 윤리적인 논점이 전쟁과 국가 비상사태에 범죄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죄수들에게 인체 실험을 하고 또 소수를 죽임으로써 다수를 살릴 수 있다면 해도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탈리도마이드라는 팔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약이 만들어지는 것이 임상 시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약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또 이런 매독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흑인들을 매독에 걸리게 해놓고서 치료하지 않고 비교 관찰하면서 이런 실험을 했던 끔찍한 것이 이것이 최근 1980년대까지 이런 실험을 했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근데 이제 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은 있었던 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임상 시험이 너무나 이렇게 거칠해적으로 또 그런 어떤 사업가 비즈니스에서 요청하는 대로 이것들이 짜집기 되면서 결국은 1,106명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얼마나 그래서 이 임상시험이나 이런 약품을 실험하는 사람들의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계속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아인슈타인,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 의해서, 관망하고 있는 우리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지만 실은 우리가 관망하고 있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정말 다양성 시대에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 생명 윤리를 일반 시민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다 양보를 하고 대신에 본질적인 것,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의 존엄성, 이런 그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면서 이 다양성을 포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로잔에서도 보면은 바운더리 안에서의 포용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포용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 우리 박재현,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박재현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인데, 우리가 동성애는 죄악이다, 낙태는 죄악, 살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건 분명히 진리인데 그거를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주지 않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연민과 또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산모의 어떤 그 안타까운 삶에 대한 우리 연민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말은 너무나 공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 이걸 이제 햄버거라 그러죠. 그래서 뜨거운 스테이크를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그냥 지글지글 끓는 스테이크를 주면은 아들은 그걸 먹고 싶었지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빵을 양옆에 덮어서 주면은 너무나 맛있게 그 스테이크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기독교 생명 윤리의 핵심은 우리가 전달하면서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달을 해야 그게 소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뼈대는 속에 두시고 바깥은 아주 부드러운 이렇게 피부와 살로 이렇게 두셨다는 것이 그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크리스천 과학기술인들의 포럼에서도 얘기들 하고 있고요. 이 황우석 배아 연구에 대한 이제 성직자의 반응이 상당히 제가 참석했던 예배에서도 그 목사님이 축도 시간에 우리 교회에 황우석 같은 사람이 많이 배출되기를 이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이제 모르시니까 또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교계 원로 목사님의 편지에도 황우석 교수님 정말 이렇게 당신은 우리의 정말 희망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끝맺는 말씀인데요. 결국 이제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가지게 되는 잘못 중에 하나가 황금 송아지 우상인 거죠. 그래서 실은 제 안에도 황우석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권력, 명예,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성과주의, 외형주의,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가 황우석 교수를 우리가 욕을 하지만 실은 내 안에 그 황우석이 있다는 거를 황자가 이 황금자의 비슷한 색깔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그 일간 스포츠에는 성탄절에 황우석 교주 오셨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황우석을 예수 그리스도에 빗대면서 정말 이렇게 패러디했던 그 정도로 이렇게 우상화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중권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학자는 영웅이 됐고 기대는 종교가 됐고 판단은 신앙이 됐고 비판자는 가룟 유다가 됐고 검증은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블로그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벌고 싶은 이런 그 그런 누룩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되겠구나.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과학자가 지켜야 할 7가지 자세를
HIST 탭, His T 탭, T가 이제 truth라면 주님의 진리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humility, 겸손과 integrity, 순전함과 simplicity, 소박함과 truthfulness, 진실함과 transparency, 투명성, accountability, 책무성, public interest, 공익성, 이렇게 7가지 자세를 우리가 견지하면서 과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성으로서 이제 이런 회개 기도를 제가 좀 한번 하면서 어떤 피임과 출산과 임신과 양육을 다 여성에게만 맡기고 남성은 그냥 여성을 쾌락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죄악들, 어떤 남성 우월 사상의 어떤 그런 죄악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피임과 양육은 남성의 몫이고 여성은 임신과 출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남성들이 하면서 그런 피임과 양육의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낙태법을 올바르게 개정하고 또 교회가 생명의 소중함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동성애와 낙태와 마약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좀 긴 시간이었는데 참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독교계의 생명운동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참 너무나 나약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지만 아쉬운 점은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또 신학교 교단의 신학교들과 함께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오늘의 반성과 성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